합시다. 자크 데리다 강도, 비밀의 취향. 몇 페이지만 더 하려고 그래요. 뭐, 출판사에서도 뭐,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지금 이 데리다의 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서론이고, 굉장히 중요한 알짜들을, 데리다의 글의 기본은, 읽기의 기본 어떤 습관을 들이기에는 좋은 것 같아서, 그 첫 번째 대답 끝까지만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이어보면, 제 관심사는 주로 플라톤, 칸트, 헤겔, 후설 같은 철학의 위대한 정전들입니다. 여기서 이런 거 나와요. 예를 들면 보세요. 플라톤, 칸트, 헤겔, 후설 이런 얘기 나오면 쫄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 대가들 아니에요. 정전이라고 그래. 정전, 캐논. 교과서죠. 교과서. 어, 정전. 그 철학, 그 서양 철학의 정전,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정전이 되는 철학자들이죠. 정전에 포함되는, 교과서에 포함되는 근대 철학사. 그치? 서양의 근대 철학사. 이거 플라톤은 고대 철학이니까, 철학. 그러니까, 그리고 칸트 헤겔로서는 근대 철학이죠. 그래서 플라톤에서 칸트 헤겔 철학, 후설, 이러면 서양의, 포함되는 대표적인 철학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가 어떻게 읽으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가능성이 많아서 내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런 글이 나오면 쫄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걸 다른 얘기를 하면 돼. 사례. 다른 사례. 비교. 비교 사례. 예를 들면 성경을 한번 열어볼게요. 성경.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불경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불경과 성경, 성경과 불경 같은 거, 이거는 뭐예요? 종교의 정전이죠? 종교의 교과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정전들을 읽을 때, 물론 성경이나 불경을 목사님이나 스님이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과 불경을 하나도 모르지는 않죠. 그 대강은 알잖아요. 그지? 경련의 줄거리, 대강의 줄거리를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의 해석, 그지? 해석이 주류 해석이 있고, 그죠? 주류 해석이 있고, 또는 주류 해석과 비주류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대강의 줄거리는 알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게 내가 무슨 뜻인지는 성경 구절 몇 절 창세기 몇 장 몇 절 그러면 거긴 잘 몰라 뒤져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모른다고 그럴 수 없는 것처럼 플라톤, 칸트, 헤겔, 후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누군가가 해석을 주류 해석이 있고 비주류 해석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다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다 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죠? 똑같아요. 플라톤, 칸트, 헤겔, 후설이 누군지 몰라도 우리가 읽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지금 특히 자크 데리다 같은 경우는 이 해설들을 고전적인 해설들 지난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두 개의 철학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철학적인 것. 그죠? 두 가지 철학적인 것. 이게 지난번에 소제목이었죠. 즉 다시 말해서 기존의 근대 철학에 기반을 두는 철학적인 것도 있고 그지? 그리고 지금 데리다가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그거를 다시 그죠? 안에서 내파하고 호흡하려는 안에서 부수고 안에서 부서뜨리고 그다음에 타고 감싸고 넘어가려는 새로운 그래서 기존의 철학적인 것들이 철학적인 사람들이 철학적인 것이라고 안 말한다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데리다가 말하는 건 요쪽이란 말이죠. 요쪽.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좀 위안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나는 플라톤, 칸트, 헤겔 잘 몰라. 거의 본 적도 없는 것 같아. 뭔 소리인지 짐작도 잘 안 돼. 이럴 경우에 이 지금 데리다가 하려는 거는 그 기존의 근대 철학에 공부한 거 그거가 아니라 요쪽에서 읽으려는 거잖아요. 요쪽에서. 그 전에 읽었던 사람들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읽었다고 그래서 이걸 잘 모른다고 그래서 이런 말이 써있다고 그래서 쫄아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뭐만 알면 돼. 서양 철학의 정전을 말하는구나.
서양 철학의 기준에 있는 기준, 그 기준을 옹호해오고 지지해오던 교과서니까.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서양 사상의 틀이 되는 기준을 만들고 옹호해온 철학자들, 그지? 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사람뿐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파하고 호월하려는 내용이 들어있는 철학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요게 데리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는 자기는 철학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두 번째 생각 때문에,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데리다가 철학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 전통 안에서 그 전통을 부시려고, 부수려고. 이게 바로 뭐야? 즉, 내파하려고. 그렇지만 그냥 부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더 넓은, 더 넓은 새로운 틀 안에서 그 전통을 이어가려고, 즉, 포월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까지 강조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강조되었던 거예요. 응? 지금까지 강조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지금 기존에 읽었던 독서 틀, 그지? 지금 지금 읽었던 독서들, 지금까지 예를 들면 나는 철학과를 다녔어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물론 조금 메리트가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큰 메리트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부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쫄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이런 걸 읽다 보면, 이런 서양 철학의 또는 서양의 글들을 읽다 보면,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것 같은, 어디선가 많이 들은 것 같은, 뭐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이름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나 이거 모르는데, 이름 어떻게, 이거 다시 다 공부한 다음에 돌아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부한다고 철학과를 가는데, 철학과에서는 대리도 안 가르쳐 주고, 요거 가르쳐 주죠. 그것도 어떻게? 요런 식으로 가르쳐 주죠. 그하고 철학과에 입학한 다음에 굉장히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갖고 그 주류하고 싸워야 된다는 사실, 그죠? 비주류니까. 그래서 갑자기 가리키는데, 내가 저거에 반대하는 생각을 배우러 왔는데, 저렇게 되네. 그런 느낌이 들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 경우 많아요. 어쨌든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제 관심사는, 그러니까 제가 배우겠다는 소리가 뭐냐면, 제 관심사는 그랬잖아요. 나는 여기에 인터레스트 하고 있어. 마이 인터레스트는 이렇다 이거야. 그죠? 주로 이런 정전들, 기본이 된 교과서들, 위대한 정전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뭐라고 써 있어요? 동시에 저는 그 텍스트에 말하자면 사소한 대목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소한 대목이 뭐예요? 이게 교과서인데, 교과서의 첫 부분에 있는, 저 끝부분에 있는 자그만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목을 끌지 않는 문제의식들, 주석들 말이죠. 그게 왜 이거 무슨, 그러니까 말꼬리 잡는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왜 그런 말꼬리를 잡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냐면, 이게 그럼 데리다가, 저 웃긴다. 그냥, 플라톤이나 칸트나 헤겔, 후설이 말한 그 중심적인 사상에 대해 설명하지, 뭐 그거에 대한 사소한 주석이나 뭐 이렇게 이목을 끌지 않는 문제의식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그 말꼬리 잡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해? 웃기잖아. 뭐 억가심정이야? 데리다가 아마 주류 철학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판받고 인정 못 받고 고생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데리다의 설명이 있어요. 체계는 체계를 가능하게 만들 때
그 자신은 비체계적인 무언가를 억압하면서 구축됩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체계를 가능하게 만들되 그 자신은 비체계적인 무언가를 억압하면서 구축됩니다. 이게 데리다가 사소한 사소한 대목들, 이목을 끌지 않는 문제의식들, 중요하지 않은 건 말이야. 주석들, 뒤에 주석 있죠? 에 특히 관심을 쏟는 이유인 거죠.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요게. 그게 바로 요 얘기예요. 체계는 체계를 가능하게 만들되 그 자신은 비체계적인 무언가를 억압하면서 구축됩니다. 데리다가 설명을 생략해서, 왜냐하면 데리다가 설명을 생략한 건 데리다가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 보세요. 지금 한 페라그라프 하는데 이거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거 다 하면 이 책도 그 백과사전이 돼버린다니까. 모든 책이 다 어마어마하게 큰 글이 되는데 데리다를 쫓아온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읽어온 사람들 알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예요. 체계는 체계를 가능하게 만들되, 이 말에서 여기서 조심할 말이, 요거 다시 써야 돼요.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요때 체계는 다시 써볼게요. 이걸 다시 쓰게 할게요. 이때 체계는 다시 쓰기. 이때의 체계는 근대 철학의 기존의 근대 철학의 체계는 체계를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기 빠지면 근대 철학의 체계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체계, 근대 철학의 그 체계는 체계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 근대 철학은 정전, 교과서가 되기 위하여, 즉 완벽한 그 완벽한 체계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축하기 위하여. 근데 왜 완벽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비체계적인 무언가를 억압하면서 구축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체계란 없으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이었어요. 체계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돼요? 완벽한 체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어? 완벽한 체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음, 각주나,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여기 주석들, 그치? 완벽한 체계 말도 안 되니까 주석, 노트, 주석. 본문이 아니죠. 본문에서 빼서, 본문에 쓸 수 없는, 본문에 포함될 수 없는 주석이나, 그지? 으로, 어, 밀쳐놓는다는 거죠.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죠? 완벽한 체계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대목들. 그러니까 본문을 구성하는 중요한 대목들 외에는, 즉 소위 사소한 대목들은 슬쩍 생략하기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요컨대 이목을
끌지 않는 문제의식들이란 말은, 그렇죠? 요컨대, 그러니까 이목을 끌지 않는 문제의식들은, 이란 말이 무슨 소리냐면, 이런 용어는, 이런 용어는 근대 철학의 교과서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즉 플라톤, 칸트, 헤겔, 그다음 후설의 주요 논리 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문제의식들, 응?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데리다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리다가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비체계적인 건 무언가를 억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철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즉, 데리다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근대 철학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플라톤 있잖아, 플라톤. 데리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데리다는 서양 철학의 주류, 논리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 체계가 완벽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해요. 데리다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체계가 그 체계를 가능하게 만들 때, 이때 체계가 뭘 체계를 가능하게 만들어요? 완벽한 체계를. 완벽한 체계야. 우리는 완벽해. 완벽한 체계를 가능하게 만들 때,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체계는 안 나올 테니까. 그지? 그러면 완벽한 체계는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사람이 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체계적인 건 무언가를 억압하면서 구축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 게, 특히 이 서양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서양 사상계를 위한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서양 사상의 완벽성 그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현실적으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서구 제국주의 사상의 근본 전제는 뭐였어요? 서구 제국주의 사상의 근본 전제는 서양의 계몽 철학을 아직 습득하지 못한 곳이나 장소나 인종은 미개하다고, 뭐처럼? 동물처럼 미개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 하였기에, 뭐예요? 무자비한, 어? 인종 말살에 가까운 폭력적인 지배 체계를 어,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다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데리다의 서양 사상 체계, 그죠? 완벽성, 부인, 즉 비체계적인 무언가를 억압하면서 구축되었다는 고발은 페미니즘, 여성 권리죠.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생태론, 자연이죠. 가르치는 게 뭐냐면 고발은 그 되어 왔던 타자들, 비아더즈라고 그러죠. 타자들 군단, 그러니까 지배적이지 않은 그 집단들이 있었죠. 즉, 이 타자들이, 응? 페미니즘, 생태론, 또 뭐가 있어요? 소수, 피지배, 어, 피지배 인종, 그죠? 그다음에 성소수자, 동물 보호 권리 운동도 있죠. 등 타자들이 권리 회복 운동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는. 그러니까 서양 사상 체계의 완벽성의 부인. 이 서양 사상 체계를 데리다는 뭐라냐면 로고센트리즘이라고 그래요. 로고스 중심주의. 로고센트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서양 사상 체계 이게 완벽하다는 것을 부인함으로써 어? 완벽하진 않다는 거지. 아,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완벽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이런 이런 굉장히 큰 권리 회복 운동들이 벌어지게 한 기본적인 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 생각인지 몰라요, 이게. 그렇죠? 다시 가서 봅시다, 이거. 이게 책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글들을 왜 읽냐? 플라톤, 칸트, 헤겔, 후셀 같은 철학의 위대한 정정들을 읽는데 그 내가 이걸 굳이 안 읽었다고 주눅 들지 말라 그런 거죠. 데리다도 그 텍스트를 읽긴 읽는데 이런 눈으로 보고 읽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읽었으면 안 보였겠죠, 이게. 그지? 학교 교과서에서 읽으면 캐논으로 보였으면 정전으로 보였으면 안 보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데리다의 교육을 받고 다시 보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은 사람들은 다시 읽어야 되고 다시 읽기를 아까 내가 이 글 다시 읽은 것처럼 다시 읽기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눈으로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읽었던 게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나 동시에 이 데리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텍스트를 잘 봐라. 교과서는 잘 보면 그 사소한 대목들이 더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이목을 끌지 않는 문제의식들, 추석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지금 말하는 철학적인 것의 체계 그 철학적인 것의 체계를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근대 철학 체계가 있는 거죠. 서양 사상의 철학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자세히 보면 비체계적인 무언가를 억압하면서 구축된다는 거죠. 체계는 번역을 심토, 마음의 토지, 마음의 토양, 마음 가운데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의 땅. 그 안에서 구축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축된 게 완벽하게 그 체제뿐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토양 속에 딱 그런 체계만 딱 있느냐? 아니면, 아, 그래서 아무 책이나, 칸트나 헤겔이나 이런 책 같은 거 아무나 보시고, 그 칸트가 헤겔이나 후설이나 플라톤이 말하는 그런 주류, 논리를 찾아가면서도 이게 그렇게 완벽해? 하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데리다의 도움을 받으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리다가 그래서 관심을 쏟는 게 뭐냐면 그 체계들을 교과서처럼 줄치고 공부하고 외우겠다는 소리가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한국의 그 암기 교육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건 의미가 없단 말이죠.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할게요. 우리가 배운 건 러닝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언러닝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대 교육이었던 거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근대 교육을 어떻게 돼요?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근대 교육. 그러니까 마음속 심토, 마음에 자리 잡은 근대 교육을 벗어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한 거를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리러닝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만 딱 예를 들어요. 이렇게 AI, AI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존에 그 예를 들면 자동차과를 나왔어요. 누가? 그럼 자동차과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자동차과의 근대 교육은 뭐예요? 내연기관, 휘발유, 가솔린 이런 내연기관에 기반을 둔 그지? 자동차 산업이었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이제 별로 의미 없죠. 왜냐하면 전기차만 해도 내연기관 이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죠. 정비 자체가 달라진다니까? 자동차 정비 자체가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 기존의 거 빨리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자동차 산업을 배워야 되는 거죠. 구축해 나가야 되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요새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로 다시 옮겨가 버리죠. 그러면 내연기관에 기반을 둔 자동차 산업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동차 정비 산업 있죠. 정비사, 1급 정비사 출마 없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것뿐이겠어요, 어디? 말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말할 게. 그러니까 마음의 토양에, 마음의 땅에 지금 자리 잡아 있는 거, 그거 빨리 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언러닝 하는 게. 어? 배우는 게 중요해진 게 아니라 빨리 잃어버려야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오케이?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쏟는 것은 그러니까 데리다가 평명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새롭게 잘 살려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무언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거죠. 자동차 산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체계를 교란시킬 수도 있는 무언가, 그지?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이 내연기관도 아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그 오토파일럿, 오토파일럿 운전도 안 하죠. 운전사들 어떻게 해요? 그치? 전기자동차 정도가 아니죠. 전기자동차는 너무 쉬운 거지. 변하기 작게 변한 거죠. 그래도 자동차잖아. 오토파일럿은 더하죠. 운전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치? 운전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고 도대체. 예?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에 내가 자동차 산업을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자동차 산업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치? 리너닝. 그러니까 얘가 안 해. 누군가 해주겠지라고는 안 된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갈게요. 제가 관심을 쏟는 것은 그러니까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나 동시에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장소의 심토를 이해하게 해주는 무언가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 두 개가 있죠. 체계를 교란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체계를 구축하는 장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토가 이게 포골의 논리예요. 제가 관심을 쏟는 것은 체계를 교란시킬 수도 있는 무언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체계가 구축되는 장소인
쉼토를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는 무언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체계를 없앴어. 그런 것도 있겠죠. 세계를 뭔가 있어요. 새로운 세계가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세계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 구축되는 장소도 있단 말이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포월 얘기라는 거예요. 포함 플러스 초월인 거죠. 감싸고 넘어가기죠. 그러니까 지금 있던 세상을 감싸고 넘어가기예요. 이 포월의 논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 거, 공부하고 망해서 책까지 책 다 지워버려, 갖다 버려.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거를 갖고 있는데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거 공부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머릿속에 공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든지. 내가 뭐 해결을 좀 읽었다. 뭐 그럼 좋겠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지? 그것만은 안 되는 거고 넘어가게 된 무언가라는 거죠. 만약 안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이 두 개를 동시에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철학의 정전을 가지고 그 교과서를 가지고 그래서 플라톤, 칸트, 헤겔, 후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무엇든지 간에 정전적인 동시에 비정전적인 해명. 이렇게 정전적인 동시에 그러니까 정전적인 동시에 비정전적인 해명을 하는 거예요. 요게 요 말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전적인 동시에. 그러니까 기존의 정전적인 거, 오케이.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비정전적인 것. 뭐가 더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즉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훨씬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영어로 쓸게요. 단순하게 기존의 교과서 정전, 그게 무엇인가네? 만 공부해서는 저는 적응하기, 세상에 적응하기, 공부해서 적응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복잡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공부를 해요? 무슨 공부를 해요? 이게 과학 공부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 이렇게, 즉, 이토록 복잡하게 생각하는 훈련이 인문학에서뿐만 아니라 과학계에서도 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 인문학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과학자들요. 과학계 영어 되게 쉬워요. 복잡하게 안 말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는 훈련. 요컨대 복잡한 생각을 하는 훈련. 이 어디에서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상이 되었는데 이는 과학계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훈련 분야이다. 안 믿어지면 내가 예를 두 개 만들게요. 첫째, 물리학. 현대 물리학은 양자 물리학이에요. 양자 물리학은 쉽게 얘기하면 물질과 이게 양자 물리학의 대표적인 공식이 아인슈타인의 공식인데 물질과 에너지의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원자폭탄의 원리죠. 폭탄의 원리예요.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양자역학의 또 하나가 뭐냐면 입자. 기본 입자가 가장 기본 입자. 기본 입자가 인 빛이, 그지? 이거 이제 빛이, 그것이 빛이라는 것이 입자, 물질의 기본, 물질의 가장 작은 물질이지? 물질인지, 파동, 에너지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양자 물리학은 뉴턴 물리학. 뉴턴 물리학은 뭐예요? 가속도의 법칙 같은 거 있죠? 법칙 등 야구공 던지는 거 보면 알아요. 그치? 그러니까 물질의 존재를 기반으로 하는 뉴턴 물리학을 포괄하죠. 이 설명을 누가 제시했냐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 구조라는 책에 자세히 보면 나와요. 여기 쓴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 난 물리학하고 관계없는데 그럼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정신의학. 정신의학이 정신질환의 그 원인 정신질환은 누구한테 걸리는 거예요? 개인의 정신질환. 그죠? 우울이나 불안, 뭐 이런 거. 불안증, 정신질환의 치유법에 있어서 뭘 치유해요? 뭘 치료해? 개인이 누구예요? 어디까지가 개인이에요? 어떤 게 개인이에요? 치료한다는 게 뭐예요? 혼란에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 치료가 되겠지라고 가겠지만 극단적인 상황은 몰라도 완치가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게 정신학이 지금 현재 부닥친 문제예요. 뭐 한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데리다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데리다 읽기가 데리다라는 철학책을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훈련을 지금은 데리다에 관심 있는 몇몇 사람들이 보고 있겠지만 앞으로는 모두 공부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훈련은 누구한테나 필요하니까 과학자라도 필요할 거예요. 누구나 다 필요한 그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례들은 내가 자세히 설명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이런 사례들이 공부를 왜 하는가? 누구야?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 계속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정신의학이나 물리학에 관한 사례들은 정신의학에 관한 건 내가 자세히 조금 더 설명하고 말아버리니 쿤이죠. 토마스 쿤. 내가 길게 설명 안 하는 이유가 이걸 왜 길게 설명 안 할까? 길게 설명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있다면 조건 없는 학교에 다른 동영상들을 보면 돼요. 돌아가서 볼게요. 그러니까 철학의 정전을 가지고서 정전적인 동시 비정전적인 해명을 하는 것이죠. 물리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하십니까? 가 아니라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그 단말에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전략적으로 특권화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략적으로 특권화되어야 한다. 이 소리는 돌려서 한 말인데 사실은 뭐예요?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요걸 내가 아주 점잖게 말해요. 이것이 전략적으로 특권화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건 풀었으면 다시 쓰기 할게요. 대리도 너무 점잖게 얘기해서 이래요. 이러한 복잡한 포월의 논리 체계로 기존의 근대 철학, 근대 체계 다시 읽는 것이
지금 현재의 탈근대적 시대, 지금 현재 탈근대 시대에 어, 필요한 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생각을, 그러니까 이러한 근대 체계를 기존의 근대 체계를 음, 음, 포함하면서 초월하려는 이러한 노력이 특별히 중요, 전략적으로, 즉 시간의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기존의 근대 체계를 그냥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탈근대 시대가 이미 돼버렸으니까. 현재 탈근대 시대에 꼭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략적으로 해야지 시간을 효율적인데 쓸데없는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시간을 잘 써야 되니까. 이건 특별히 중요해. 이게 특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좀 더 하다 보니까 좀 더 강하게 말해요. 데리다도. 그게 가장 위급하고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봐야 가치가 없다는 거야. 이것도 되게 심한 말이에요. 더 위급하지만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정정 공부하고 싶은 사람 공부하세요. 안 말려. 아, 내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 마음대로 해서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옛날처럼 공부할 거야. 하셔도 좋아요. 안 말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고? 더 위급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게 되는 거죠. 응? 어, 포기하는 부를 범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싶어요. 응? 이게 더 위급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인데 이거를 포기하는 어렵고 복잡하다고. 아씨, 뭐 이렇게 어려워. 그리고 이건 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뭐 이상한 거 공부했네. 나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이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리진 않겠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을 포기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즉 무슨 소리냐면 세상에 나가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전이 아닌 텍스트들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철학적인 것만 중요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존의 철학적인 것의 완벽한 체계에 대해, 응? 기존의 철학적인 것이 완벽한 체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다른 철학적이지 않은 텍스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진리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만 공부하면 돼라가 아니라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도 철학적이지 않은 텍스트들에게도 중요한 진리 요소가 생겼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정전이 아닌 텍스트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적이 아닌 텍스트로 관심을 가지니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논의하게 될 문학이라는 문제입니다. 무슨 문학이 등장해요. 너무 긴 시간을 가서 이 문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생략을 하고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왜 갑자기 문학이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문학을 설명을 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정전의 포월이라는 제목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문학 얘기만 왜 나왔는지만 설명할게요. 왜 문학? 갑자기 왜 뜬금없이 문학?
문학의 중요성. 문학이 왜 나왔냐? 철학 다음에 갑자기 문학이야.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문학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문학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음, 이거는 기본 나중에 다음에도 설명할 기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언어가 기준의 법 체계, 그러니까 언어의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가 산문이고 한 종류가 시예요. 프로즈. 우리가 쓰는 거는 일상 언어는 산문이죠. 그지? 그런데 또 하나는 일상 산문과 또 하나는 시예요. 이 산문과 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어. 특히 근대에 우리 그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근대사 내가 문학을 여기까지만 써서 데리다는 문학 평론가가 아니라서 문학을 요렇게 그 굳이 깊이 정의를 안 해서 요건 데리다 읽기 다른 데서도 중요할 것 같아서 두 번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많이 하겠지만 이번 시간에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근대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사회, 즉 근대 국가, 근대 국가의 기반이 뭐냐면 법이죠, 법. 그래서 근대의 계몽사상은 법 앞에서의 평등이죠. 이 평등한 국민, 그게 근대 국가죠. 국민으로 구성된 게 근대 국가예요. 그렇죠? 근데 법은 그런데 기반이 법인데 법의 기반은 뭐냐면 법의 기반은 뭐예요? 법조항이죠. 언어예요, 언어. 산문 언어예요. 뭐 이렇게 흘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법을 하나 조금만 설명을 길게 하면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법정에서 살인 재판이 있어요. 살인 재판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 사례 형사법정에 살인 재판할 때 그 살인한 사람이 살인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이 살인했다고 고백을 하면 재판이 안 벌어지죠. 근데 나는 안 했다. 나는 뭐 억울하다 어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재판을 하죠. 그 살인 재판은 어떻게 진행돼요? 형사법정의 살인 재판. 검사, 변호사, 검사가 이 사람 죽였어요 하고 얘기하겠죠.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배심원도 있죠. 재판관 등으로 구성된 법적 담론의 어? 체계 속에서 어? 어. 사건의 진실의 진실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 맞아요? 저 사기꾼들이 이게 문제예요. 뭐, 순진한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걱정 없어. 그렇지만 사기꾼들은 뭘 알고 있냐면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내가 사기를 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재판에서 사기 친 게 안 결정되면 고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의 진실은 법적 담론의 체계 속에서 사건의 진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기반은 언어예요. 언어. 그런데 이 근대 국가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런 세상이 이게 이제 법의 기반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새로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언어는 시예요. 더 나가서 시적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을 때 그때 시적 상상력으로 생각해 본 거죠. 그죠? 이게 처음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래서 이거 길게 설명할 시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볼 테니까 하나만 사례를 들어보고 하나만 사례. 뭐냐면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용어가 베네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근대 국가 형성에 관한 기본적인 책,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국가가 아, 문학 작품이나 신문 등의 통한 상상, 공통된 상상에 기반을 둔 공동체가 근대 국가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이 뭐예요? 대한민국. 미국이 뭐예요? 상상의 공동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상상의 공동체가 맨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어, 낭만적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군대 국가는. 군대 사상은. 이 낭만적 상상력, 낭만적 사랑, 낭만적 상상력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와 소설에서 나온 거예요. 소설과 시. 어? 시와 소설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I love you 하고 서로 고백하죠? 말이잖아, 그것도. 그럼 뭘 생각해요? 상상을 동원한다니까? 없는 세상의 상상력. 아직 산문으로 다 구체적으로 써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시적 상상력을 믿기 때문에 낭만적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갑자기 이 시를 얘기했냐면 데리다가 느닷없이 문학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그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정전이 아닌 텍스트들은 물론이고 철학적이어야 되는 텍스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일이 금지된 것이 아니었죠. 철학적이지 않은 텍스트들이 뭐가 있을까? 그럴 때 데리다는 핵심을 찔러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곧 논하게 될 문학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생각하기론 상상력이라는 사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학적 상상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문학적 상상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산문적 상상력이 아니라 시적 상상력이에요. 소설에는 어디 있어요? 소설에도 시적 상상력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철학적인 텍스트 갖고 완벽한 체계가 안 만들어지니까 더 이상, 그지? 기존의 철학적인 것에 완벽한 체계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뭔가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체계의 기미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 비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비밀들을 찾아가는 무기는 바로 문학이고, 그러니까 이 문학이 바로 이 복잡한 생각을 하는 훈련의 기본이라고요. 인문학을 무시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인문학을 무시한다면, 특히 문학, 시를 무시하면 무슨 수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지, 이 영재 물리학의 문제, 이런 이 문제들은 다 시적 상상력이 없으면 못 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적 상상력을 근대 세상을 만들 때 한번 만들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이게 다 인문학이죠. 이게 합쳐져서 이게 인문학이 되는데 물론 바탕은 시지만 그러니까 이 인문학이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 이번에는 무슨 제예요? 탈근대, 그지? 근대를 시작한 것처럼 탈근대의 새로운 세상이 만들 때 언어란 말이죠. 요게 근대를 시작하는 것처럼 탈근대 세상을 하는 때 언어가 필요하다. 요 인문학이 필요하다. 요게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데리다의 조건 없는 학교의 핵심 논리고 그거에 기반을 두고 이 교수의 조건 없는 대학이었죠. 데리다는 대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확장시켜서 조건 없는 학교 데리다의 조건 없는 대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는 데리다가 이렇게 생각한 논리를 물론 데리다는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도 제안을 안 했는데 거기서 그 구체적인 제안을 내가 하기 시작하느라고 이런 나는 채널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